관음 나이트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딜 게스트로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우리 선대인 소장을 모신 이유는 일단 오늘 그 주제가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고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항상 왜 이래 불러주는 데 많아. 불러주는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을 주로. KBS는 아직도 못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 그 또 라디오 뭐 한번 출연했다고. 네. 또 조인성 본부장 왜 부사장으로 승진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서 KBS는 열려 있다 그러면서 내가 라디오 딸랑 한번 출연한 거 그거 가지고 선대인 또 출연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내고 어이가 없더라 진짜. 제가 봤을 때 KBS 경영진들이 예. 아직은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예. 김용민, 선대인, 뭐 이런 정상근 이런 선수를 막 TV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고대형 체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패널들 우리는 기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찔끔찔끔 하면서 그걸 그렇게 생색을 내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네. 찔끔찔끔도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뭐 근데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네들 존재 의미가 없는 거지. 원래 자기 본연의 색깔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좀 우리 생각이고 이철성 경찰청장 보세요. KBS를 침탈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그리고 또 이제 작년 때에 그 촛불 집회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느냐. 네. 뭐 이러더니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일해서 좋겠다. 이러면서 광주청장을 비웃고. 그랬던 분 지금은 뭐 백남기농민 추모하고 말이죠.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생은 그래야 되는 거야. 인생은 우리가 진짜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이러니까 좋냐? 그럴 수도 있었겠네. 예, 그래요.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무너질 것 같냐? 했을 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줄을 서야 되니까 지금. 그렇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이철성처럼 살아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답이 너무 안 보일 때, 앞날이 안 보일 때. 그때 술을 엄청나게 마시다가 음주운전 사고 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술친구를 먹었다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술친구를 먹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술친금 여러분 광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금.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술친금이지만 음주운전 측정 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 한 명 있는데 음주운전의 달인입니다. 그 선배하고는 음주운전의 달인. 네. 위험한 사람인데요? 위험한 사람이 지금 연락을 끊었어요. 아니 음주운전의 달인이라는 건 음주 상태에서도 운전을 잘한단 말이야? 아니면 음주 측정을 잘 빠져나간단 말인가? 후자입니다. 아하. 그렇지? 그래서 그 양반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가르쳐준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안 통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러면 너무. 그 당시에 기계가 좀 허접해서 네. 이 조치만 취하면은 완전히 그 기계를 뛰어넘어서 안전 위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뭔가 봤더니 인삼껌이라고 있죠. 인삼껌이요. 인삼껌. 네. 예. 인삼껌 5개를 한꺼번에 잘근잘근 씹으면은 후 불었을 때 기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뻥 나간다는 거야. 왜? 몰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경찰이 아저씨 저기 음주한 거 다 아는데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기계가 뻥 나는지 알려달라고 단속경 경찰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얘기할 수 없다고. 근데 음주 측정은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외람되지만 별명이 이제 모질라란 분이 계셨어요. 담배 단속을 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이제 담배를 피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네 그 담배 폈지니까 당연히 애들은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하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줘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담배를 오른손으로 폈는데 그렇지 이 손가락 사이 냄새. 네 왼손을 이렇게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냄새를 맡아보더니 다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다음 친구한테는 후 불어봐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뱉은 게 아니라 마신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 냄새를 맡더니 다음 뭐 그랬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 아무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분위기군요. 그래요. 저희 누님 얘기 좀 하자면 음주는 아니고 왜 대학마다 출석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밖에 안 왔어요. 강의실에 다 세봤는데 20명밖에 안 왔어. 교수님이 딱 불렀는데 40명이 다 온 거야. 그리고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게 했다는 거야. 그래도 40명이 다 온 거야. 아니 어떻게 그게 돼?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출석 부른 사람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도 40명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가 야자 시간에 막 야간 자습 시간에 막 떠드니까 갑자기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조용히 안 해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여서 애들이 그때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면서 조용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다 나갔어요. 나가더니 갑자기 뒷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입안은 조용하고 아니 저게 진짜로 제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차원이 아니라 꺼벙이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떠들었죠 당연히 자율학습 시간 때 뒷문을 빵 열고 들어오시더니 조용히 하라고 막 이게 들고 다니는 봉으로 막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근데 뒷문을 열고 이 교실 앞으로 가서 앞문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딱 열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이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자, 이렇게 머리에 이 두뇌 회전도 잘 안 되는 게 피가 잘 안 통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숨초를 또 여러분들께 목말라서 언제 마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 숨초 아세요? 숨초? 아니 이거 실제로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왜 폼으로 갖다 놓습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저희 다 마셔야 됩니다. 자, 이 복분자, 이 복분자로 발효사가? 복분자로 불임이 해결됐다는 분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또 우리 숨초 이거는 뭐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초 도망가지 않았군요. 예. 참. 또 완샷해.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밥만 마셨습니다. 이게 워낙 이게 피해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밤에 작업을 하는데 이게 모기 한 마리가 윙윙거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탁 쳤더니 이게 살찐 모기였어. 내 피를 빨아먹었겠지. 탁 쳤더니 아니 숨초 바나나 망고 그 색깔이 벽에 붙어있는 거야. 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 색깔이 나오면 병원 가야 돼, 병원. 그러니까 피가 막 회전을 하다가 턱 걸렸어. 그렇습니다. 이 숨초 아주 정말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피 회전이 안 되면은 이게 막히면은 이 그 혈맥 동화 그 동맥경화 혀에 살을 뺄 때 나이스핏으로 나이스핏. 어때 이거 좀 드셔보셨어요? 이거 맛있어요. 저는 안 먹었고 제 이제 여자친구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 효과가 되게 좋다고. 이게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래요? 이 자색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인데 이게 제가 좀 한 이틀 먹었는데 그냥 계속 내려오는 거야. 맞아요. 남김없이. 저도 한 3개 먹어봤거든요. 화장실 조심. 진짜로. 진짜. 장활동이 되게 잘 이루어진다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딱 두꺼운 것들이 그냥 내려오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 그래. 남몰래 가벼워지기 프로젝트. 남몰래 가벼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 너무 자주 가요. 자색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 이게 그러니까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쫙쫙 뽑아주는 것 같아요. 숙취해소, 피 잘 돌게 하는, 그리고 몸속의 노폐물들을 쫙쫙 빼주는. 근데 제가 이걸 다 먹어봤거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뭡니까? 한꺼번에 다 먹지 않습니까? 네. 이 자색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랑 술친구미랑 술초랑 한꺼번에 다 먹으면 30분 내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빼내요. 빼주는. 네. 예, 지금 몸속에 적폐청산. 이거는 바로 이 세 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숨쳐. 그리고 술친구. 그리고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 예. 저희는 항상 이 광고주를 이제 우대합니다. 많은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보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들어오긴 싫고 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관훈 나이트클럽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그 부동산 광고를 대하는 조중동의 태도와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사실 그 조중동 요즘 보도를 보면 말이죠. 네. 부동산 시장의 사업자들, 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대변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은 늘 그렇게 해왔죠. 네. 근데 사실은 좀 다른 건 뭐냐면 사실 여기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순박한 거지. 그냥 나 원래 이래 우리 방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조중동이나 기득권 신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뭐 건설업체 같은 그런 광고주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그렇죠. 예. 자기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그렇게 포장한다는 게 사실은 더 악랄한 거죠. 그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비롯한 경제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특히 조중동이 앞장서서 네. 그리고 이렇게. 특히 파리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내놓은 자, 대책이에요. 이게 뭐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기 투기 억제 대책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뭐 적어도 한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A 이상은. 네. 네. 뭐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제 그런 표현 썼잖아요. 불꺼기 대책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급한 불 끄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뭔가 국민과 좀 소통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네. 그 시민단체들이 무슨 시위할 때 퍼포먼스 하잖아요. 네. 그 청와대 앞에다가 그 집 모형 만들어 놓고 막 그 이글 타는 거야. 이때 그 소화기를 갖고 와가지고 집값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끄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걸 누가 해 누가? 김수현 수석이 집값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부터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교육을 좀 시킨다. 예. 아니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국민 소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에 그치지 않고 술친구 써주시고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 그리고 숨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네. 그때 부동산 시장 막 뜨거웠을 때 중앙일보가 그때 60면을 냈는데 그 중에 12페이지가 부동산 광고였어요. 아 어마어마했었어요. 5분의 1이야 딱 5분의 1. 야. 내가 예전에 동아일보 있었잖아요. 네. 그 동아일보 광고 판매국 쪽에 네. 그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입사 동기가 이제 광고 판매국 쪽에 있어.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전체 신문 광고 매출의 한 30% 정도가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좀 뭐 뜨거웠을 때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라는 게 사실은 신문에 있어서는 그 사활적인 이해가 있는 광고거든요. 아울러 이제 이 건설사들일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광고 내는 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 가보면은 지역의 유수한 기업은 대부분 다 건설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지역 민방,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바로 지역 민방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은 신문사도 건설사 소유가 많아요. 맞아요. 네. 건설업체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한편으로는 뭐 공무원들한테 이제 로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신문사를 방패로 끼고 있으면 좋거든. 네. 이게 음포용도 되고 방패용도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건설사들이 사실 신문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요. 이번 파리 대책과 관련해서 조중동 조선일보도 아주 야지 넣는 거 보니까 야지를 넣어요? 야지라는 표현 말고 더 적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쉽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저 방상훈 사장이 이번에 그랬어. 저기
아호를 하나 만들었어. 복덕 방상훈. 복덕 방상훈. 예.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예. 확인하지 마시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조중동은 그래도 좀 품격 있게 이 부동산 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식의 논리를 펴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건데 뭐 투기 억제 대책만 있다, 수요 억제 대책만 있다, 이거 하나.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 때 다 썼던 정책이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 정책도 오래 못 갈 거다, 효과가. 뭐 약발이 안 먹힐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잘 못 받아서 집을 잘 못 산다. 실수요자들이 어렵게 됐다. 뭐 크게 하여튼 이 3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은행 빚을 끌어다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지금도 6억 이하고 무주택자고 뭐 이러면은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부 이 주택 정책 자금 대출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LTV나 DTI 규제 제한을 상대적으로 크게 강화 안 했어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인데 투기 목적으로 또 집을 살려는 이런 인간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달아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통 뭐 물론 일부의 경우는 뭐 소득이 충분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7억 8억짜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6억 이하면은 뭐 웬만한 그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억 이하도 세죠, 서민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값이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켜서 이 하향 안정화되면 그만큼 사실 실수요자도 빚을 내서 안 사도 되고 집값이 그만큼 갭이 줄어드는 거니까. 사실은 길게 보면 그렇게 길게 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사실 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다만 그걸 빚을 덜 내도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집값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빚을 덜 내게 됐으니까 실수요자가 적게 살 거다. 실수요자가 불편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 그렇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실수요자가 진짜 실수요자나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물론 뭐 사실 투기냐 투자냐 또는 실수요냐 이거 구분을 명확하게 어디서 자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투기 바람이 불면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투기적인 가수요가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집 한 채 그냥 뭐 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산다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한 70%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산다. 또는 자기 소득이 한 60%까지 원리금을 갚으면서 집을 살게 한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실수요냐 이거죠. 그리고 그 정부가 그걸 정책적으로 그걸 추진한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30%밖에 없는데 집을 사겠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정상근 동지는 움막을 하나 짓고 텐트. 아직도 인천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텐트를 좀 큰 걸로. 그렇지. 컨테이너도 있던데. 그걸로 했습니다. 컨테이너 한 200이면 되고 요즘은 이렇게 모듈식으로 조립하는 그런 거 있는데 있더라고요. 500 정도면 돼요. 그 오히려 약간 외곽 쪽에 그래도 교통이 괜찮은데 땅을 이렇게 조금 이제 한 10평, 20평짜리를 사고 거기에다가 5평짜리를 넣는 거야. 5평, 10평짜리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몇 천만 원 단위로도 그냥 신혼집 마련할 수 있어요. DMZ 어때? DMZ 자기들도 안 할 건데. 아니 저는 뭐 이렇게 한 10몇 평짜리 그냥 집인데 저기 좀 인천 쪽으로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동네가요 주택가고 좋습니다. 지금 리모델링까지 한 건데 리모델링 한 건 못 봤는데 그 전에도 혼자 살기 굉장히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 해야 되겠다. 저한테도 광고 찬스를 주시네.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집코치 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혼 전셋집 1억 원 이하 전셋집이 있는 지역 하면 그걸 우리가 딱 그냥 맞춤형으로 딱 보여줘.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돈을 내야 되나 근데? 그렇죠. 아니 돈을 내고 광고를 할 수가 있어. 아, 나 참. 근데 이거 정말 방송이 안 나올 거. 왜 이거 살려 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구만 이거. 사람 좀 그만 됐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조중동은 그 한마디로 그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지 네. 노릇을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도 같이 떠벌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 걔네들 기반이 기본적으로는 건설업계 또 토건족들. 부동산 부자들이잖아요. 토건하고 강남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뭐 이 상대적으로 돈이 좀 더 있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50대, 60대 이상 이제 이 노년층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이 높고 또 부동산 부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중에 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자 축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조중동 뭐 매경 한경 이런 데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걸 그대로 또 받더라고. 논리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 출신. 사람이 조선일보 산업부장 이제 편집국장 출신인데 예. 그 양반 논리가 판박이로 딱 그거야.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이런 특수한 계층들도 한번 대변해 보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근데 이 선거 때는 네. 이자들의 논리가 사실 먹힐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집 밖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이 집값이 오를 여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절망적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비난하는 좋은 어떤 그런 소스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저 선대인 소장하면은 아주 그 집값 떨어뜨리기에 대명사. 뭘 내가 떨어뜨려. 아니 그런 억측을 지금 사고 있는데, 아니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뭐 주문을 외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종일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지난 한 9년여 동안 계속 뭐 빚내서 집 세라 정책이었잖아요. 특히 그렇지. 최경환 정부 총리 들어서고 난 2014년 8월부터는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사실은 그 어찌 보면 공공정책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와 정반대로 완전히 투기판을 만들어 버리고, 정말 이게 사람들 뭐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해버리니까 누군가 뜯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어찌 보면 좀 세게 뜯어렸죠. 아니 근데 이제 그 네. 어떤 분들 얘기는 이래요. 그 저기 선대인 소장 말 듣지 않고 그때 네. 빚내서라도 집을 샀다면 네. 그래도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 네. 또 상대적으로 그 빚도 갚고 네. 뭐 이문도 챙기고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왜 괜히 그 네. 선대인은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2, 3년간 집값 오를 수 있지만 당장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장 상황 흐름상 이게 우리는 장기 대세 하락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특히 2014년 8월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최경환 정부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의 그 무지막지한 규제 완화책, 주택대출 규제 완화했죠, 청약 규제 완화했죠, 재건축 규제 완화 다 해버렸거든. 예. 그래서 분양시장하고 재건축 시장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폭등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를 수 있는데 이게 2, 3년 이상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오르는 거면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뭐 4년, 5년, 10년에 걸쳐서 오를 분위기면 예. 그건 합리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되는 분들 충분히 이제 해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억지로 투기 조정책 만들고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으면 이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때는 이거는 누군가는 나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강조점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거였고, 시종일관 이야기했던 건 자기가 소득이 되는 사람은 나는 안 말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 이야기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차포 다 떼고.
선대위는 무조건 집 사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거품이 커졌다가 거품 빠지면은 기득권층은 별로 손해 안 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정부 대책 믿고 무리하게 빚내서 샀다가 집 샀다가 그 유탄 맞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 제 말이 그 말인데요. 네. 아까 실수요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투기할 생각이 없다 또는 뭐 투자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빚을 예를 들어서 이빠이 당겨서 이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어. 오를 때는 좋지. 예. 근데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서 도로 떨어져. 그리고 실제로 자기 빚을 못 갚고 계속 이자만 내고 있는데 소득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우스포로 전락하거든요. 망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건 누가 감당하냐고요. 정부가 책임져 주나? 내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런 거 책임지고 할 정부 같아요. 안 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게 어찌 보면은 물론 그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없애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 부채 탕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그걸 정책적으로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항상 보면은 이제 저 자유한국당 쪽에서 똥을 싸놓으면은 민주당 쪽은 와서 치우고 그쵸. 이런 그 패턴이 계속 네.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우리 선대인 소장 얘기는 여러분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찌그러져 계세요. 이게 아니라 건강한 경제, 건강한 가계 이걸 강구하고 뭐 집을 사든지 혹은 뭐 빚을 빌리든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챙겨 들으셨습니까? 뭐를요?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오셨어요. 자, 아니 이거 잠깐 이거 뭐 편집될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좀 여쭤볼 건데 이게 뭐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뭐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그 이야기는 좀 해야 돼요. 공급 부족론 이야기랑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소재로 해서 계속 지금 뭐 기득권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조금 눈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 예. 왜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아니면 공급 대책.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대본 없이 하는데 갑자기 지금 선대인 소장께서 와꾸를 짜면서 들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숨초 한 잔씩. 숨초. 그래. 숨초로 우리가 좀 정신을 살아냈던 정신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네.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신 거죠. 네네. 지금 공급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조중동의 줄기찬의 랩 같은 그런 네. 거의 반복되는 가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네. 거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또 거기가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런 가격이 그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간파하고 여기다 집을 더 지을 생각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집 못 사게 그렇게 틀어막느냐. 네. 이게 지금 그 조중동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불가능한 주문을 해요. 그리고 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경환 정부 총리의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분양 엄청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투기적 가습을 불러일으켜서 분양 엄청나게 했어요, 실제로. 네. 그 전까지 분양 물량이 대략 뭐 한 30만 호 전후이다가 2015년에 51만 호, 2016년에 46만 호를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 상반기까지 적지 않은 물량이 지금 분양되고 있거든요. 네. 분양 물량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던 걸 사업성을 높여줘서 예를 들어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유예시켜주고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성 만들어준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줘서 재건축 쉽게 할 수 그러니까 뭐 연한이 다 안 차도 예전 기준이면 다 안 차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공급 물량을 확대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더 됐죠. 조중동 주장대로 하면 집값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양시장 중심으로 해서 화랑을 일으키면서 그 주변 집값이 뛰었고 재건축 시장이 엄청 뛰었어요.
지금도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사실 핵심 타겟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강남 3구의 그런 재건축 단지들 보면요. 정확하게 이 2014년 하반기에 그런 재건축 규제 완화들이 다 풀리고 나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뛰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급이든 수요든 아주 원활하게 전국적으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서울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도 살 수 있고 대구에서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워서 에어컨이 모자란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공급할 수 있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요.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서울 강남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 강남에 일시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네. 뭐냐면 부동산은 공급에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 지역에 고착돼서 예, 공급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급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서울 강남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 좋아요. 뭐 선호한다고 칩시다. 선호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호한다고 해서 그걸 공급을 갑자기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일순간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강남이라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공급을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급에 불균형이 온다라고 해서 불균형이 와서 집값이 뛴다고 할 때는 뭔가요? 그러면 어차피 공급이라는 것을 당장 바로 늘릴 수가 없다면 네. 결국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지금 아까 제가 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재건축 집값이 뛰었냐 예.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공급은 어차피 이게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요가 사실은 이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일순간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만들어준 게 중요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걸 지금 사실은 이 최경환 정부 총리 특히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건 뭐냐면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투기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그럼 투기적인 가수요가 끌어들죠. 예. 그래서 공급은 결국 강남에 국한돼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싸들고 와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들끓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급이 전에 결국 1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요가 한 80 정도로 있다가 그래서 그 전에 안정돼 있다가 이게 이거 사업성 있다 그래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신호를 줘버리면 이게 갑자기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서 이게 200으로 올라가 버린다고요 수요가. 그러면 집값이 뛰는 거죠. 네. 그럼 이 단계에서 대책을 뭘 내놔야 되죠? 지금 파리 대책처럼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중동 사전에 투기가 없어요. 투기 대책도 없고 이게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네. 뭐 집 사는 사람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투기꾼 걱정해주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인데. 네.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좋습니다. 뭐 하자 이거죠. 근데 그게 금방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우리 네. 선대인 소장님이 오늘 너무 마이크를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후로는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1분당 10,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50만 원 내고 50분 쓸게.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자,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우리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 나이스핏을 광고하자고 예. 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과장님. 이 과장. 이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장이 지난주 조금 매출이 좋았다고 아하. 잘릴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이럴 때 더 열심히 사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 저희가 살이 찐 이유는 이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맞아요. 근데 이게 맛있어가지고요. 네.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래요.
과식하면 또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 저 선생님 소장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근데 지금 먹으면 설사한다면서요? 아니. 뭐?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아니 이제 선생님 소장님은 설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갔다 오시는 동안 식사나. 아니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아침 저녁 식전 한 포씩 많은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요, 이거 자기 전 한 포를 먹으면요, 그동안 몸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잠복해 있던 세력들 모조리다. 좀 민감하신 분은 자다가 화장실을 좀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주무세요. 아침이면 아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이 과장님이 이 부장님이 되어 나타나십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유튜브 그 댓글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 댓글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제가 바로 그 이 과장입니다 하면서 누가 썼더라고. 실제로 그래요? 그분인가?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1566-0006번으로 하시고, 자, 순초. 순초가 말이죠. 그 여름에 그 피로에 지칠 때 천연식초는 그야말로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물질, 젖산을 몸 밖으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빠르게 배출해주고요. 드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피부도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피부까지요? 그 배국 같은 피부. 자, 여러분들 카페 참 모집합니다. 카페 이게 어떤 카페냐면은 이 순초를 파는 카페. 이거 순초를 말이죠. 우리 카페에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 입점하면은 우리 순초 입점 카페들이 대박 나고 있어요. 공립 카페도 이거 뭐 거의 뭐 이제 순초 때문에 순초만 팔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초가. 자, 그리고 술친금. 지금 굼벵이 농가와 협력해서 농가 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정말 착한 기업입니다. 굼벵이도 팔아요. 살아있는 굼벵이를 보내드릴 수도 있을까요? 그건 농담이고. 자, 이벤트 4+1 네 박스를 사면 한 박스는 공짜. 이벤트 2 여름 휴가 아이템을 쏜다고 합니다. 아이언맨 캐리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이거 뭐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보셨구만. 나는 이제 오목밖에 유기행기하고는 오목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술친금 50박스. 평생 먹을. 뭘 한 달이면 끝나겠구만. 자,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는 술친금 홈페이지에서 만굼.com이 되겠고요. 자, 굼벵이, 헛개, 강황, 울금, 숙취의 좋은 재료들이 최적의 비율로 들어갔고 인천에서 키웠습니다. 정상근 동지 옆집에서 키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집에 돌아다니는 게 굼벵이였어. 자다가 갑자기 굼벵이가 얼굴로 올라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술친금. 인천 농담이고 옹진군에서 키웁니다. 자, 광고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광고든 다 봤습니다. 어떤 광고든 다 봤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봤습니다. 그거 안 돼. 그리고 부동산 분양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 모델하우스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면 초기 잡을 수 있다. 이 적패들 이거. 자, 그래요. 우리 또 선 소장님하고는 이따 또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우리 정상근 동지가 준비해온 그런 아이템 짚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삼성 얘기를 하면서 아마 삼성하고 좀 연락을 좀 주고받은 모 언론사의 몇몇 사람들이 있다. 뭐 그 사람들 뭐 조만간 밝혀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요? 동향 보고 뭐 이런 부분? 대한민국 언론들은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이거 문자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검이 복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지금 살 떨리겠습니까? 특검할 겁니다. 뭐 어느 매체에 누가 이런 삼성과의 거래를 했는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사인이 공개를 했고, 그 시사인은 그 매체명을 가렸었나요? 이름하고? 매체명만 매체명만 나왔었죠. 그 직함하고 이름은 땡땡땡으로 처리했고. 미디어 오늘은 이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장충기, 네, 홍판표 친구 장충기. 네,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언론의 쌩얼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죠. 이건 좀 근데 삼성과의 연락에서. 참 같은 언론인인데 지금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너무 비굴해요. 이거 좀 비굴하고 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진짜. 네.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화일보 김병직 편집국장이 2016년 8월에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사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백뮤직 좀 넣어주세요. 예. 편집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4개월.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부탁드릴 게 있어 염치불구하고 문자드립니다. 제가 편집국장 맡으면서 김용모 광고국장에게 당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으로서 문화일보 잘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발 저한테는 영업 관련된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켜놓는 듯 싶더니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지 어제부터 제 몸만 조르고 있습니다. 유유. 올 들어 문화일보에 대한 삼성의 협찬 플러스 광고 지원액이 작년 대비 1.6억이 빠지는데 8월 협찬액을 작년 대비 1억 플러스 할 수 있도록 장 사장님께 잘 좀 말씀드려 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삼성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 여지가 없을지 사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기사로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병직 대상. 네.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20만 부 조금 못 되는 부수를 찍고 있는데 삼성이 왜 이렇게 무심하죠? 글쎄요. 무심한 건 아니죠. 네. 무심한 건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는 신문사들이 이제 사실 사양사이잖아요. 광고 배정 비중을 많이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좀 더 배고픔을 좀 겪으셔야 된다. 네. 미디어오늘 보십시오. 10년 동안 삼성 광고가 끊겼어요. 고난의 행군을 지금. 근데 뭘 저기 작년보다 좀 줄으셨다고. 네. 이 정도 가지고 10년 동안 광고 안 했어요. 그래서 민동기 국장이 만약에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죠. 아니 나는 진짜 이게 놀랐어요. 문자를 왜 보내? 거의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진짜로 아직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취재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보냈더만요. 네.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보냈어. 또 다른 건 뭐 있나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문화일보 김용모 광고국장. 이번에는 그 양반이. 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김용모 광고국장인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일보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5월을 무탈히 넘깁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무엇이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용될 일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하명해 주십시오. 하명? 네. 요즘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념하십시오. 김용모 각골난망. 진짜 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돈을 쓰는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돈 좀 이런 거지. 갈비뼈 몇 조각 던져주면 그냥 그거 핥으면서 막 살살 주인한테 기는 이런 강아지처럼 느껴질 거라. 그러니까 삼성이란 데에서 이 광고 가지고 언론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전에 언론인들이 기어다니니까. 비자금 사건 났을 때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 광고 끄는 것도 니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심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버티겠어요? 좀만 버텨. 그리고 평소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언제서 먹냐면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그때는 삼성이 오히려 그냥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런 상황인데 좀 뭐 옹호하는 기사 칼럼 써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 팍팍 끼면서 써주는 거죠. 실제로 삼성물산 그 합병 인건이 있을 때요. 삼성에서 엄청나게 언론사들 전화 걸어서 인맥들 이제 다 동원하고 평소에 이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정말 이제 삼성물산 합병 찬성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기사들을 완전히 양산했던 거죠. 사실. 언론 개혁 쉽네. 광고비로 컨트롤하면 될 거 아니야. 정부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광고료로 컨트롤했잖아요. 네. 자기네들 뭐 정부 집행 광고료 가지고 그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한국 수역 원자력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얘네들 논조를 거의 뭐 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한수원도 그 어마어마한 광고주거든요, 사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버틸만 하네요. 미디어오늘은 삼성 광고 끊어진 지 10년 됐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매체로 네. 이명박 정부부터 한 9년 동안 9년 동안 광고도 정부 쪽 광고도 굉장히 거의 뭐 거의 전무했죠. 전무했거든요. 네. 근데 살아 있잖아.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광고를 받나 봤더니 예, 여기 보니까 미디어 오늘이 미디어 오늘에다가 일면 광고를 또 있습니다. 이거 컨퍼런스 우리 주수익원이요, 주수익원. 맞아, 이거 좀 소개해줘야 돼. 실적을 쌓았습니다. 네. 2017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플랫폼 레볼루션과 컨텐츠 에볼루션. 야, 제목 네. 잘 지었는데 네. 금방 들어서 뭔지 모르겠네. 예. 아니 그 저희가 사실은 이 컨퍼런스를 이번에는 그 거기 안에 김용민 PD와 털보 아저씨를 한번 그 토크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 털보 아저씨가 넣지 마세요. 너무 튕깁니다. 그래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니 무슨 적폐를 왜 불러? 무산됐습니다. 네. 그 무슨 미래 컨퍼런스 하면서 왜 불러요? 미래가 아니야, 미래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지. 하여간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를 견제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건 뭐 거의 하명해달라. 네. 뭐 무슨 기사로 보답하겠다. 이 지랄을 떨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오디오로만 나갔을 때 그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 신문이 다 비슷한 헤드라인에 다 비슷한 논조에 다 비슷한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에 왜 그런가 봤더니 광고 자본이 이 신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모든 매체가 네. 그야말로 대동소이 거의 뭐 초록이 동색인 유유상종이 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외환위기 충격이 사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충격이 우리가 그냥 뭐 경제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언론에 미친 충격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뭐 외환위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입사했던 케이스인데 외환위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논조를 지키다가 외환위기 때 이제 뭐 삼성생명 돈을 그때 끌어다 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삼성이 팍 바뀌더라고. 삼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한 신문들이 그때부터 다 광고주에 이제 그냥 뭐 이 광고 이렇게 쫙 갈비뼈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면 그거 이제 서로 이 광고 좀 물량 달라고 그냥 이제 뭐 기업들 대변하는 기사들 중심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장충기 101장에서 장원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한번 낭독을 네네. 하겠습니다. 존경하 없는 장충기 사장님, 백뮤직 부탁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드립니다. 제 아들아이 이땡땡이가 삼성전자 땡땡 부문에 지원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하반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데 시험 과정과 방법도 바뀐다고 해서 이번에도 실패를 할까봐 온 집안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땡땡, 수험 번호는 1땡떼레땡땡 땡땡번이고 땡땡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같은 부탁이 무리한 줄 알면서도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사장님의 하해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며 이게 종교 용어로 기도합니다. 악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CBS 대전방송본부장 이희상 원님. 역시 문학은 심파가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이 장충기 101장 장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희상 본부장이 예전에 그 CBS가
2000년대 초반에 그 265일 외우기도 쉬워요. 아, 365에서 100일을 빼면 되니까 265일 동안 파업했잖아요. 엄청난 파업이었죠. 이 파업을 했을 때 중도에 노조를 탈퇴하고 사측편에 앉으신 분이고 산업부장으로 있을 때 또 온갖 또 이런 또 거래가 있었던 분. 예. 그런 분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민 PD가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네. CBS 관계자분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김용민 씨는 나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언론계의 디테일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원들, 정규직 사원도 아마 부장, 국장도 못할 겁니다. 예. 제가 그 회사의 사가를 배웁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네 환한기 푸른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TBS 가서 못하고. 이건 뭐해? TBS에서 안 부르잖아. 근데 이 교통방송 사가는 말이죠. 새벽 5시와 새벽 2시에만 들을 수가 있어요. 아하. 오프닝, 클로징.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 노래를 외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뭐 이름이 노출되는 순간 저는 그분의 이력을 웬만하면 다 꿰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언급하신 그 CBS 이희상 이분께서 네.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네.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오 진짜?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취지는 언론인으로서는 부적절했지만 그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좀 봐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과연 합당한 부탁이에요 이게? 이게 언론인의 그 나름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엿바꿔 먹은 거잖아요. 근데 네. 안 됐어요. 뭐. 그러니까 엿바꿔 먹으려는 그쵸.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언론인이 아니었으면 장충기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삼성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거 뭐 공개된 뭐 ARS도 아니고. 저는 손 땡땡이고요. 손은 땡땡땡땡이고요. 아니, 그래서 그 정철훈 저희 미디어 부장이 네. 직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잘 얘기 듣고 잘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개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는 이건 언론인으로서 당시 언론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네.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뭐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실명까지 다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생각해봐도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네. 별거 없으신지요 염치불구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보낸 문자 내용이에요. 예. 염치불구 사회이사 한 자리 난데없이. 별거 없죠? 이게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합니다.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걸 넘어서 이게 사실 사람이면 쪽팔려서 어떻게 아이고 진짜. 그 우리는 그 서울경제 그 이 부사장에게 박시룡 예. 이름이 박시룡이에요. 자박 썼을 때 박시룡. 예, 네. 박시룡. 아니, 이분에게 그 입장을 들으려고 김도현 기자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장슬기 기자 같이 뭐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했는데 전화를 끝까지 안 받았어요. 예. 문자를 보내지 그랬어요. 별거 없으신지. 염치 불구하고 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전 그 이희상 CBS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이 양반은 지금 퇴사했어요. 퇴사했어요. 퇴사한 상태인데 CBS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죠. 예. 네. 예. CBS CBS, 노조에서 네. 굉장히 부끄럽다 이런 네. 성명을 낸 다음에 예. 이제 CBS에서 사과를 했죠. 예. 아니 최소한 이렇게는 해줘야지. 아, 그럼요. 이 개인의 일탈로 보여요. 네. 그 CBS 내부에서도 네. 조직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탈을 한 건데 네. 그걸 이제 사측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앞으로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딴 데는 조용하죠. 조용해요. 조용하죠. 네. 조용하고 또 연합뉴스도 있어요. 연합뉴스도. 네. 연합뉴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에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연합뉴스 조봉 내드림.
조봉래. 아, 조봉래? 조봉래. 조봉래 기자는 내가 아는 분인데. 네. 상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컨텐츠 융합, 네. 아마 편집국은 아닐 거고, 컨텐츠 융합 담당 상무. 당시 저 이제 이건희 동영상이 터졌을 때 네. 그때 직무대행이었나요? 아니요, 이제 그분은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분인데 네. 이창섭 아, 지금은 그분이 이제 연합뉴스 직무대행이었고. 대응게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창섭 이분은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진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진 않았는데 네. 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네. 전 삼성증권 사장이죠. 네네네. 이 사람이 장충기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밖에서 삼성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연합뉴스에 이창섭 편집국장도 있어요. 아, 맞아요. 기사 방향 잡느냐고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열심히 내요. 나중에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씨발 새끼들 진짜 아주 이런 새끼들이 공적 자금 수백억 받아가지고 연합뉴스에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연합뉴스가 이렇게 광고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금을 많이 받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지금 다 사퇴해야 돼. 여기 이름에 올라간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한 해에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대략 한 300억이 넘잖아요. 네, 300억 넘죠. 그러니까 300억 넘게 받고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기업들한테 밀거리고 있다면 도대체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세금을 주는 게 이제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협찬까지 주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그냥 더 올라. 아무래도 이 인간들은 뭐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염치불구 사회이사를 하려고 노후를 함께. 네. 나도 한번 보내보고 싶지만 번호를 몰라. 우리 한번 저 장충기 번호 한번 따가지고 올군이 한번 문자 보내기 운동. 그렇지. 염치불구 사회이사. 다들 사회이사. 삼성의 사회이사가 4천만. 한 자리 주시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계속 뭐 까질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더 공개할 거거든요. 그 미디어 보도를 보시면 아마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소송 제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확실하고 저희가 당사자 얘기를 반드시 다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익적인 보도도 뭐 쉽게 말해서 뭐 법적으로는 이제 걸리진 않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거나 뭐 그 시비를 걸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일단 증거가 확실한 데다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 같아요. 형님, 그 저기 말이죠. 뭐 당사자한테 취재도 안 하고 보도했다. 그걸로 죄가 된다면 나는 5,000명 걸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서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날 갖고 아주 조지는 기사로 기자상 신청까지 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까 보면은 이게 조중동을 막 컨트롤하는 그 주체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공익적 차원의 소송이라고 좀 봐요. 이거는 뭐 개인의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서서 술 먹고 술이 안 깨서 그래요. 아이고, 그렇지. 술친구 먹었으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지 않습니다. 또 나쁘게 자꾸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숨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뭐 이도저도 안 된다 하면은 뭐 이제 자생 나이스빛 다이어트 핑크. 화장실에서 인생을 한번. 그렇죠. 사색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화장실 가가지고 나쁜 마음이 살이 찔 때. 이게 말이죠. 이 나이스핏을 먹으면요, 이 떨어지는 똥의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 그게 영롱한가? 영롱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올 때 소리잖아. 나올 때 소리. 자생 나이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네, 그 지난 8일이죠. MBC에서 사원 개개인의 등급을 매긴. 이거 대박이었어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폭로가 돼서 좀 충격은 아니었죠. 사실 그럴 정도. 아니 뭐 이제 심증은 있었는데 이제 물증이 나온 거지. 네, 근데 일단 폭로된 블랙리스트는 카메라 기자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뭐 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는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 그리고 요주의 인물 성향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2개의 문건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을 등급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2012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들을 뭐 격리시켜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를 보면 카메라 기자 65명을 입사 연도에 따라서 기수별로 나눈 다음에 4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쌍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X 등급이 4가지입니다. 쌍별은 6명인데요. 그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고 향후 보도 영상 구조 개선과 관련된 합리적 개선안 관련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들. 우리 편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는 19명인데 회사 정책의 수능도는 높지만 기존 카메라 기자 시스템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 또 우리 편 같은데 저쪽이랑도 좀 친분이 있는 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겠죠. 네. 극중주의. 네. 네. 세모는 28명이에요.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 분자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있는데 왜 회색 분자야? 뭐 자기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들 뭐 지시를 하면 말을 따르지만 저쪽은 이제 언론노조 조합원이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X는 12명. 그 지난 파업의 주동 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이렇게 규정이 김민식 같은. 네, 일종의 뭐 그렇죠. PD로 따지면 이건 카메라 기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주의 인물 성향은 일종의 하위 문서 같은 건데 이 기자들에 대한 그 세세한 개인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X 등급의 경우에는 12명 전원에 대한 인물평이 나와요.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노조 혹은 MBC 영상기자회 집행부를 맡았던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문서를 보면 X등급 대상자에 대해서 현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그리고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개인 욕심이 많아서 기회시 변절할 일원이라고 평가를 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모 등급에 대해서는 뭐 기존 노조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영상 취재 PD 교육을 소홀히 한다. 강성 노조 성향이라거나 요주의 인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용 가치가 있는 인물, 언제든 회유 가능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젖 같은 짓들을 했구만. 제가 어제 이걸 하면서 저 이치열 사진팀장이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카메라 기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 MBC판 블랙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흔히 말하는 세모표에 해당하는 그 열받죠. 카메라 기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모? 치욕적이야. 내가 세모? 완전 회유 가능하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X면 그러니까 X도 아니고 세모라는 거에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고. 근데 이걸 누가 작성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 영상 그 MBC 노조 김세희 위원장이 있는 그 제3노조 제3노조에 있는 그 카메라 기자가 자기가 작성을 했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회사는 우리는 모르는 문서예요. 모르는 문서로 하고 그 기자가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MBC 본부 쪽에서는 이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다면 이거는 뭔가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주니어한 저기 기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마치 이제 뭐 카메라 기자가 뭔가 일탈로 그냥 이제 유치하게 자기가 장난식으로 이런 거를만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건 처음 보는 문서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본부 노조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작성 시기가 김장겸이 그 보도국장이 됐을 시절,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거 같아 느낌에 김장겸이 보도국장이 됐는데 카메라 기자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한번 좀 만들어 와 봐라. 얘네들 분석을 한번 내가 좀 해볼 테니까. 해서 어떤 아웃소싱을 준 것이 아닌가, 뭐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 보고 라인을 통해 올라갔으면은 뭐 그 사람이 만들었어도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문제가 많은 진짜 심각한 이 문서잖아요. 네. 이게 많이 진상조사에 MBC가 이제 나서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라고 할 것만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아니라면은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색출을 해야죠, 내부에서. 그 담당 작성했다는 담당자 불러서 다시 조사하고 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해야죠. 노사랑 같이. 이게 뭐 실제로 인사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그 별이 2개, 쌍별 부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직을 맡고 있거나 정치부, 사회부 등 주요 영상 취재 포스트를 장악을 했다고 해요. 이 쌍별들이. 그 다음에 다음 등급인 동그라미 부류 역시 그 관계사 임원 이게 보직이 됐거나 본사 보직 간부로 재직을 하고 있거나 뭐 청와대, 국회 등 기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출입처에 근무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X 부류는 보도국 밖에 있다고. 네, 보도국 밖으로 밀려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2012년 파업 이후에 뭐 징계, 강제 교육 등을 거쳐서 뭐 스포츠국과 수도권 지국, 뭐 인터넷 뉴스부, 뭐 생방송 뉴스팀, 시사 제작 2부 이런 데서 근무 중이라고 하고요. 보도국 내에 남아 있다고 해도 좀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가장 빡센데 그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 게다가 저기 경제부 기자들은 또 김장겸이 그 문과를 하라. 문과를 하는데 문화일보 일면을 참고하라. 네. 예. 김장겸이라기보다는 아마 보도국장이나 본부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제부 기자들이 MBC 경제부 기자들이 실명으로 MBC 보도를 비판하면서 김장겸 사장도 물러나야 된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지금. 그리고 그 18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압도적 다수인데. 게다가 또 정말 재밌는 거는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기자도 있어요. 18명 중에. 성명에 참여한 기자. 야, 이게 보니까 대세인데. 네. 뭐 문화일보 일면을 보라. 문화방송이라서 그런가? 문화방송이라서. 근데 그러면 서울방송은 서울신문을 참고해야 되는 거고. 개그에 살이 쪘을 때는 제일 보내드립니다. 그 기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매체 이런 데서 이거 던져주면서 이대로 만들어봐.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시발 저기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알고서 그 뺏기라고 하는 거야? 대 MBC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진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사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또 아울러 보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라고. 그래놓고는 뭐 저기 김장겸 씨 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우리가 극중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지. 극중주의는 안철수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의 그 행태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 사실 예전에 MBC라면 상상하기 힘든 거죠. 예전에 MBC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었고요. 기자들 프라이드도 뭐 가장 높은 직장이었죠, 사실. 직장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화일보를 보고 베끼라. 그걸 참고하라. 이런 식의 지시를 사장이 했다. 또는 사측에서 했다. 사실은 뭐 기자들 뭐 진짜 자존심을 깡그리지 마.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 노조 아닌 그 기자도 나서서 김장겸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도국 간부가 이제 그렇게 기자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짜. 미디어 워치 보고 기사 써라. 아니 그걸 어디서 봐요? 미디어 워치를 어디서 보내? 아이고 그래요. MBC가 진짜 망가질 때는 망가진 거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MBC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장겸 씨가 사퇴하고 해직 기자 다 돌아오고 뭐 또 이렇게 개혁지향적 사장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취임하고 그런다고 이 MBC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지난 거의 9년 동안 이 망가진 상황. 그 언론이 망가진 거의 상징이 바로 MBC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 참 답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네. 이 MBC가 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는 수요일 기점으로 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 MBC 사측 관계자 일부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 근로 감독을 벌였고 했는데 그 결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뭔가를 잡았다는 거고.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이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또 본부 노조가 검찰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요렇게 되면은 MBC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우선은 그 이제 블랙리스트는 무슨 죄로 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일종의 그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는 게 가장 크죠. 이게 노조 헌법을 파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네, 부당노동행위로도 걸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인격권도 침해하고 그렇죠. 헌법적 가치 네. 이런 것들도 파괴하는 행태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민식 PD를 만났어요. 네. 그 김민식 PD 이야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뭐 새로 개혁적인 사장이 들어오고 좀 뭐 MBC가 정상의 궤도로 가는 하여튼 길목에 들었었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뭐 파업을 주도했거나 어쨌거나 회사에 밑보여서 이렇게 이 한직에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시용 기자들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MBC가 이제 그런 조직 구성 측면에서 되게 이제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시 MBC가 정상화되는 어떤 수술을 밟는다 하더라도 조직이 다시 이제 이 정상화되고 또 남들이 이렇게 이 봉합되면서 이렇게 그 어떤 체계를 갖춰가기까지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그런 이렇게 이 좋은 언론인 또 자질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여튼 MBC가 정상화되고 또 예전의 언론 기능을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지상파 방송의 그 어떤 기능과 영향력도 갈수록 퇴조하고 있고 또 광고 시장도 사실 지상파 방송에게 그렇게 썩 그 뭐랄까요 유리한 네.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어떤 광고 또 재정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건 맞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정상화할 수 있다. 네. 나도 뭐 지난번에 그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봤는데 맞죠. 광주 MBC 불탄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 근데 광주 MBC는 사실 지난 9년 동안 어떤 맛을 잃지 않았어요. 5.18 정신 제대로 그 개념을 정립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저는 사실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언론 관점에서 계속 봤거든요. 네. 그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언론이 기자 관점에서 보면은 1980년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정권 교체 되기 전 80년과 2017년 언론 상황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를 계속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택시 기사들이 광주에서 그 전남 지역 기자들이 보도 제대로 안 한다고 택시를 안 태워줘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별로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 그 기자들은 일선 기자들은 굉장히 보도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상부층 경영자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윤정기 막아버렸잖아요. 세워버리거든요. 윤정기를 세워버리고 그래서 결국 기자들이 우리는 보도를 못했다.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직서를 이제 집단으로 냈는데 네. 그때와 뭐가 달라졌느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그때는 그 신문 기자의 월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때려칠 수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50 이후에 월급이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그렇죠. 메이저 언론 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았다. 이런 일이 사실 이명박근혜 때는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보고도 몇몇 해직 기자들의 결기에서만 살아있을 뿐이지 다들 사실 잠잠했잖아요. 그렇죠. 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래서 이게 참 그때보다 나아진 건 없다. 다만 그때는 학살이 있었고 지금은 없을 뿐이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나아졌다라고 딱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나아진 건 뭐냐면 그때는 그냥 아예 뭐
이 잘라낸 신문들, 그러니까 네. 기사 드러낸 거 완전 백지로 내버렸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뭐 안기부가 가서 이제 드러내놓고 그냥 검열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이제 보자면 사실 그때는 정치 권력이 언론을 지배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사실 자본 권력이 그렇지. 언론을 지배하고 있고 이건 사실 훨씬 존경하고 더 정교하고 교묘하게 역시 한다는 불구하고 맞아요.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택시 운전사 보니까 정말 우리가 또 어쨌거나 잊고 있었던 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기자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이런 총탄을 뚫고도 생사를 걸고 사실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한 외신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때 생생한 비디오를 보는 거 아니에요. 독일 기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은 안 나는데 힌츠페르터. 네. 그분은 한 번 나가고 나서 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저도 쉽지 않을 것 그 생각을 같아서. 했거든요. 야, 내가 만약에 80년 5월 저 상황이었다면 그때 기자를 하고 있었다면 내가 저기를 택시 운전을 타고라도 저렇게 광주를 들어갔을까? 네. 이거는 답을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요. 진짜. 겁나는 상황이죠. 네. 정말. 실탄이 막 날라드는데. 네. 제가 아까 이야기에다 말하는데 광주 MBC. 광주 MBC가 그 정신을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불타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 굉장히 시민에 의해서 불타봤기 때문이죠. 큰 경험이에요. 예. 네. 권력에 의해서 마이크와 펜을 빼앗겼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큰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타 없어졌다. 이것이 갖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왕의 목을 딴 나라와 따지 못한 나라는 달라진다. 다르다. 목을 날린. 땄다는 표현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딴 나라가 됐어요. 딴 나라. 예. 목을 딴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이제 사실은 2016년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내년 지방선거 한번 보시죠. 예.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다음 대선 전망을 다룬 그런 책이 곧 나옵니다. 또 썼어요? 아니 보수를 지켜라. 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장충기한테 문자 보내서 이렇게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러지 말고 장충기 사장님 번호 좀 땁시다. 염치불구하고 이 책을 1000부만 단체 구매해 주신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삼대희 소장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언론들의 그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한 보도 이거는 속가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뭐 아까 공급 부족론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그 이렇게 뭐 투기 억제책을 썼는데 결국은 집값이 그때 결국 뜨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또 실제로 그런 게 뭐 부동산 재택 카페들 같은 데 엄청 퍼져서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뛰었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도 뭐 노무현 정부 판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박이는 아니고요. 훨씬 더 정교하고 그러면서도 가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뭐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을 했고 또 그때 정책 수단이 뭐 있는지를 이미 다 그때는 연구해가면서 어떤 수단을 쓸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때의 경험을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실탄이 뭐가 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대책도 어찌 보면은 근데 이거 시장 상황 이렇게 두고 보면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딱 쓸 수 있는 카드를 쫙 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노무현 정부 때 하고 지금 이 어떤 대응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순발력 있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되게 딱 적실하게 내놓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주택 대출 규제 강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주택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가장 잘 먹힌 게 이 두 가지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뭐 요번 대책에서 보유세 빠졌다 하고 이제 뭐 일부 뭐 분들은 뭐 또 한편으로는 정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겠는데, 보유세는 사실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기보다는 세제 대책으로 전반적인 조세 재정 구조 개혁 이 측면에서 사실 얼마 전에 뭐 일부 정세 개편이 있긴 했습니다만 부자 정세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이고, 사실은 정세의 정도로 보자면 오히려 저는 그쪽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언젠가 조세 재정 구조 개혁을 다시 하겠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뭐 사실은 해당 대상자가 1%도 안 되는데 뭐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것처럼 막 그 기득권 언론들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시발 족 같은 신문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종부세는 특유의 강한 내성을 그러니까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유를 해가면서 한 해 한 해 경험을 해봐야 아 이게 보유세가 무섭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 도입했을 때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그때 효과를 봤던 걸 지금 쓴다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투기업대책을 제대로 썼을 때는 잡혔습니다, 집값이. 실제로 2003년에 12구 대책 내놨을 때 그때는 뭐 양도세 중과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때 이후로 2014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잡혔거든요. 반면에 노무현 정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부양책 기조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교 신도시 공영 개발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민간 분양 물량을 상당 부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그것도 주택 공급 대책이 하도 이제 기득권 언론이 주택 공급 대책 내놓으라 그러니까 주택 공급 대책 내놓으니까 2015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얘네들 장단에 맞추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죠. 사실은 투기 억제책을 제대로 내놨을 때, 대책을 제대로 내놨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도 먹혔고요.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경제 상황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집값이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이었고 부채도 안 쌓여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나름대로 시장 상황이 훨씬 컸다는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투기억제책을 제대로 썼을 때 먹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있기는 하지만 뭐 전반적인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집값 하락 압력이 오히려 강한 시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대책을 쓰지 않고 파리 대책 같은 그런 대책을 이렇게 일관되게 해나가면 집값은 분명히 잡힙니다. 어떤 집값을 잡는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어설프게 이 친구들의 어떤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집값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은 뭐 다른 대책보다는 거기다 코브라를 풀면 어떨까? 갑자기 하수에서 코브라가 나오고 뭐 또 저 근처에 개천이 있으면 거기 악어를 풀고 뭐 맹수가 나오고 뭐. 내가 보기에는 강남 부자들은 몽구스를 풀 거야. 몽구스가 또 코브라의 천적이잖아.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광고가 크게 나오는 거죠. 동물이 뛰어노는 친환경 도시 강남 정글.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오늘 파리 대책과 관련한 언론의 농간, 음모 이런 것들 짚어봤고요. 또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또 얼룩진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자로 거의 그 기업에게 무릎을 꿇은 우리 언론의 초라한 모습들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결론은 현재의 한국 언론은 대부분 적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적폐 언론을 고발하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숨죠. 술친공 아울러 나이스핏의 영달과 성장을 위해 애쓰는 관훈 나이트클럽.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